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이슈진단 7회 방송입니다. 국제정치가 미국의 단극체계에서 미중 양극체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가 미중 양극체계가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다극체계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강국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미 재무성 채권 보유고의 84%를 다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을 대대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를 금으로 떠받쳐서 루블화 금본위제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뉴욕 월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블화가 금본위제를 해도 글로벌 경제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규모가 한국 경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경제의 대부분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나머지 세계의 수출을 받아주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국제정치가 미중 양극체계로 변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패권을 허물어뜨리는 내부의 적들 때문에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 패권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들, 주기적으로 부채와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금융 엘리트,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는 구글, 박훈탁TV 이슈방담 6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소련처럼 아예 붕괴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중립 성향의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 카터 인스티튜트가 지난 11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제대로 작동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국영기업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중국을 시장지향적 경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을 시장지향적 경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에게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방법이 중국을 시장지향적으로 만들기 전에 중국 경제가 소련처럼 붕괴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 둔화가 2019년 글로벌 경제 한파에 대한 우려를 부추겼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1.19%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26% 떨어졌습니다. 전날 나온 중국의 제조업 및 소매 지표의 부진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증가한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 경제가 소련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이 방송을 듣고 의아해 하시는 시청자가 꽤 많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가 없어도 경제체제의 생산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총요소 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합니다. 1989년에 붕괴한 소련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즉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추가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시스템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마이너스 0.23%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끊임없이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적자가 누적되는 소련을 치열한 군비경제로 불러들여서 시스템 붕괴를 촉진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로 핵무기를 개량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치열한 군비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붕괴할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면 중국도 소련처럼 여러 개 국가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중국을 여러 개 나라로 쪼갤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발 대공황과 중국 경제의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비록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소련 경제와 닮았다는 생각이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부조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의 도시들은 번쩍거리는 마천루로 가득합니다. 소련 시민들은 사치품 소비재 없이 살았거나 암시장에서 그것을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성장하는 중산층은 지역의 마트에서 수십 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은 1917년 러시아 혁명 5년 후에 결성되었는데 건국 69년 되는 해에 붕괴했습니다. 중국 인민공화국은 건국 69년 현재 마치 세계를 지배할 운명에 처한 것 같아 보입니다. 소련 경제도 한때는 근대적이었고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구매력 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로는 붕괴 직전의 소련보다도 낮습니다. 중국 경제가 자본주의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산당이 중국 경제를 황혼에 접어든 소련이 걸어간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알렉산더 거시엔크론이 1962년에 낸 저서 역사적 시각에서 본 경제적 후진성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 경제적 후진성에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든 시행착오 없이 선진국의 기술을 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반까지 소련의 인구는 대체로 농민이었고 산업화가 서유럽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소련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보내고 그들을 서방 기술로 가득 찬 공장에 배치해서 시장과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CIA 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1950년대 소련의 왕성한 경제 성장을 확인했는데 실질 1인당 생산이 연평균 거의 6% 증가했습니다. 소련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1940년대에 약 1.25%였고 1950년대에는 무려 약 2.8%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960년대에는 소련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7%로 크게 떨어졌으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견조한 3%대였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인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이 자신의 유명한 경제교과서 1961년 판에서 소련 경제가 1990년대에 가면 미국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서방에게 우리가 당신을 묻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위협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오자 소련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제로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투자를 계속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산과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1994년에 출판된 분석에서 윌리엄 이스털리와 스탠리 피셔는 소련 붕괴의 원인을 떨어지는 자본 수익률에서 찾았습니다. 자본 축적, 즉 공장과 생산 도구에 들어가는 자본의 혜택은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추락하는 자본 수익이 소련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창궐한 1970년대에는 소련뿐만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시장 경제도 유사한 경제적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더 많은 자유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의 시장 경제에서는 자원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침체하는 기업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더 쉽게 흘러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에서는 중앙기획자가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배했는데 그는 서방 세계의 역동성을 모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도 소련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중국도 산업화를 위해서 도시화 그리고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생산기술의 채택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무역이 중국 기업의 훈련을 도왔습니다. 서방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에 경로했지만 외국인의 보조와 합작 기업이 수출과 프로세스 이전을 촉진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이 그들의 소득을 서방 사람들이 지출하는 식품과 패션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민간 기업의 생산이 1980년대 초 제로에서 52%까지는 증가했으나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처럼 중앙계획, 센트럴 플래닝을 하지는 않지만 경제의 다른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좋은 관계를 맺은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해도 얼마든지 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간 기업에서 공산당 조직이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공산당의 개입이 엄청난 해악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1981년부터 91년에는 약 1.8%였으나 1991년부터 2001년에는 약 0.8%로 급감했고 2001년부터 2007년에는 약 1.3%로 회복되었으나 2007년부터 2012년에는 약 마이너스 1.4%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실질 생산의 성장이 2007년 이후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자본 축적의 성장 기여도가 이제 1980년대 또는 1990년대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생산성이 더 적은 기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교의 해리 우와 데이빗 리양에 따르면 생산성 하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리 우의 미간행 평가는 2016년에 총 요소 생산성이 1990년대 초 수준 즉 제로 근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련에 만연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산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자본이 비효율적인 경제 부문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와 리양은 RT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중국의 한 가지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와 리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T 기업의 생산성은 약간 떨어졌지만 경제의 다른 부문의 생산성 급락이 중국의 GDP 성장을 무려 2%포인트 이상 줄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2000년 초 닷컴 거품이 붕괴한 것도 IT 생산의 효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IT 기업의 생산성도 조만간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중국 경제가 붕괴에 직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 소련이 떨어지는 석유 가격과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급증하는 방위비 지출이라는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중국의 시장 지향적 기업과 더 발전된 자본시장은 그것이 필요한 개혁이 후기 소련 경제의 고통스러운 변형보다는 덜 파괴적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선진 경제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자본을 계속 생산성이 낮은 기업 부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혁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산당의 이해가 민간 부문의 이해를 압도해버리면 중국이 시장과 함께 더 편안하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 영역을 넘나드는 현상은 매우 불길한 전조입니다. 중국도 끊임없이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멀지 않아 중국에서도 자본과 노동 투입 증가가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마이너스 영역을 넘나들면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성공을 해도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면 쉽게 말해서 경제가 망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뜨리는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소련처럼 붕괴할 것입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이 2%대로 주저앉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이 1% 안팎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3.62%였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6%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을
싱가포르 수준 22%로 끌어올리면 멀지 않아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훌쩍 넘어버릴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9천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로 박훈탁TV 1회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방송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